안녕하십니까. 주익종입니다. 주익종의 현대사 돋보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인 교육의 문제를 다뤄서 일단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특히 1933년 4년경 이후 조선인 교육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또 많은 조선인 유력자들이 조선인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계 학교들이 여러 문을 닫게 됐을 때 또 조선인들이 나서서 그 학교들을 인수해서 학교를 다시 유지를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조선인 학교에서는 이 일제 말에 특히 1937년 이후 어떤 교육이 벌어졌는가,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나 하는 문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인 교육열은 전쟁과 전쟁 사이에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고요. 1937년에 중일전쟁, 그리고 41년도에 태평양전쟁, 이렇게 일제가 계속적인 침략전쟁을 벌였는데요. 자, 31년에 그 만주사변이 일어난 이후를 일본에서는 준전시체제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37년 이후는 전시체제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31년부터 사실 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를 총칭해서 이 크게 보면 이 하나의 전쟁 과정이다 이렇게 봐서 일본에서는 15년 전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15년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로 인해서 일본 제국이 어떻게 변했고 또 식민지가 어떻게 변했고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과 조선인 교육의 확대, 조선인 교육열 뭔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좀 아직 연구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진 또는 논의가 많이 돼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조선인 교육의 내용, 즉 황민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민이라는 것은 황국신민을 줄인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인이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대신에 일본인으로서, 즉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황민화 교육입니다.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조선인 학생 또는 조선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좀 세뇌라 그럴까, 세뇌 과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일제는 38년도 3월 달에 제3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선교육령이 1차, 2차가 있었고 이제 3차 교육령이 제정이 되는데, 이거의 핵심 내용은 조선인, 일본인 간의 교육을 동일하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학교 명부터가 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소학교하고 보통학교, 그러니까 조선인 학생은 보통학교, 일본인 아동은 소학교, 또 중등학교도 고등보통학교랑 중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교명을 바꿉니다. 다 일본식으로. 그래서 다만 초등학교는 심상소학교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로, 중등학교는 중학교로, 또 그 여자 중등학교는 고등여학교로, 고녀라고 줄였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내선공학이라 그래서 내지인과 조선인을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한다고 하는 건데, 분명히 학교가 전에 구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선인은 조선인 학교만 가고 일본인 일본인 학교만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섞겠다고 했습니다. 섞겠다고 내선공학을 장려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뭐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어쨌든 내선공학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이름만 바꾸고 뭐 같이 다니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교과과정도 과목을 통일한다 했습니다. 근데 과목이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조선인 학생들은 조선사랑 조선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 조선어 교육을 줄임으로써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게 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조선교육령이 제정되고 나서 바로 각급 학교 규정,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서 조선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선택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실제로는 선택을 못하게 했습니다.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조선어 교육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교에서는 조선어를 아예 쓰지 못하게,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전부 일본어만 쓰도록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만약 학생들이 사적으로라도 뭐 쉬는 시간에 학교 운동 마당에서 조선어를 쓰다가 선생님이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은, 교사가 발견했다고 하면 혼을 낸다든가 뭐 심지어는 때린다든가 이런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어 사용을 못하게, 이럼으로써 조선인이 조선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일본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하나의 황민화 교육의 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조선인 학생을 노동자로 또는 병사로 동원하는 겁니다. 즉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근로동원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년에 40일 동안은 뭔가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넉 달씩 1년에 4개월씩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병사로 동원합니다. 물론 학생 상태에서 그대로 병사로 동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빨리 학교를 졸업시켜서 병사로 동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 수업 연한을 단축을 합니다. 자, 중등학교가 5년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이 합쳐져서 5년이었는데 그걸 4년으로 바꿨고요. 4년으로 줄였고, 그럼 그만큼 빨리 졸업을 해서 나가서 뭐 병사가 될 수 있거나 병사로 동원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전문학교도 6개월을 단축을 했습니다. 특히 이 조선인 학생을 노동자와 병사로 동원하는 것은 42년 5월 이후 전황이 악화된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41년 말 42년 전반이 사실 일본의 침략이 아주 그 최성기를 맞은 건데, 그때 필리핀까지 이제 점령하고, 물론 태평양 전쟁에서 하와이에 있는 미국 함대를 파괴를 했고, 이랬다가 42년 하반기부터 수세에 몰리는데, 그때부터 노동자와 병사로 본격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은 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 또 학생을 노동자와 병사로 동원한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거의 범죄적인 행위다라고 범죄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인은 또는 조선인 아동은 이런 황민화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 학생과 학부모는 조선어 교육을 폐지한다거나 신사참배를 한다거나 한국시민 서사를 외우게 한다든가 근로를 한다든가 이런 황민화 교육을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했습니다. 뭐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학교를 안 다니는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조선인 그 학생이 또는 학부모가 적극적이었던 부분은 일본어 학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생활에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즉 집안 관공서에서라도 일하려면, 또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일본어 학습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어 배우는 데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예를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계속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이케다 마사에라고 하는 일본인 여교사입니다. 1922년생인데 2006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걸로 돼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분이 낸 회고록 같은 것인데,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개의 우리나라랍니다. 우리나라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거는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일제하에 자신이 겪었던 교육과 학교 현장, 여기에 대한 글인데 일종의 좀 참여록 같은 겁니다. 근데 여하튼 이분이 이제 쓴 이 회고록 내용을 또 나중에 따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영선이라는 연구자가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은 상당히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1941년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교사로서 부임을 할 때 개성의 만월국민학교에 그 2학년 남자반으로 갔는데 2학년 아이들도 공부를 잘했다, 일본어를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에 74명이었대요. 제가 콩나물 교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학교 들어올 때부터 일본어 선발 시험을 치르고 들어온 아이들이고, 그래서 일본어를 잘하고 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실에서 당연히 아이들이 뭐 한 교실에 74명을 몰아넣으면 막 싸운 일이 생기겠죠. 투닥투닥거리고 다툴 일이 생길 때도
일본어를 쓰더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조선어를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싸울 때도 일본어를 쓰더라. 그런 회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년 근무하고 나서 43년도에는 서울의 방산국민학교 5학년에 여학생반을 맡게 됐습니다. 방산국민학교가 지금 서울에 있는 방산국민학교는 저 방이동 쪽에, 송파구 방이동 쪽에 있는데 지금 그 학교가 아니고요. 저 청계천 쪽에 방산시장 있죠. 방산시장 쪽에 있는 방산국민학교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분이 또 방산국민학교에 교사를 맡으면서도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학교 어디에서도 조선어로 얘기하는 교사나 학생들을 한 명도 못 봤다. 또 한국신민교육에 불평하는 학부모도 없었다. 그러니까 학생, 물론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쫓아다니면서 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근무를 한 2년 근무를 할 때 조선어로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다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말하자면 잘 따라줬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을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해서 일본이 선전을 했을 때 그게 학생들한테 말하자면 먹혀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박완서 소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전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또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쓴 소설인데 이분이 종로구에 있는 수송심상소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2차 대전을 맞은 것도 현조동, 이분이 현조동에 살았어요. 현조동 괴불마당 집에서였다. 일반 사람들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했다. 무언지도 모르고 신이 났다. 우리는 그전부터 이미 호전적으로 길들여져 있었다. 일본은 벌써부터 진화사변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중국을 짱꼴라, 장개석을 쇼가이 새끼라고 부르면서 덮어놓고 무시할 때였다. 동무들하고 싸울 때도 짱꼴라라고 놀려주는 게 가장 심한 모욕이 되었다. 아침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마다 황국신민의 맹세를 하고 군과 행진곡에 발을 맞춰 교실에 들어갈 때면 괜히 피가 뜨거워지곤 했는데 그건 뭔가를 무찌르고 용약해야 될 것 같은 호전적인 정열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완서 씨가 특별히 호전적인 성격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계속 일본이 이긴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군을 어떻게 무찔렀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중국을 짱꼴라, 요즘도 왜 짱꼴라라든가 짱깨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면서 부르고 장개석은 우리식으로 보면 장개석이든지 아니면 중국식으로는 장제스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식으로 쇼가이 세키 이렇게 부르면서 막 무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군가를 들으면 괜히 신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일본인으로서 말하자면 동일시, 자기를 일본인으로서 동일시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민화 교육이 하지만 황민화 교육이 이렇게 즐거운, 또 신나는, 뭔가 이렇게, 호전적인, 뜨거운, 이런 거는 결코 아니었죠. 황민화 교육이 준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한 문학평론가인 유정호 선생께서 아주 좋은 그 증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193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41년에, 그러니까 충주 출생이고요. 41년도에 충주 인근에 있는 증평군의 증평국민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중간에 충주에 있는 다른 학교로 중간에 전학을 합니다. 그리고 46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이제 충주 중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문학평론가로서 영문학자하고 문학평론가로서 이대에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신 분인데 세 권의 책을 쓰셨어요. 나의 해방전후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겨울, 그 가을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회상기라는 책이 있는데 다 해방 전후부터 6.25 전쟁기까지를 증언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중에서 황민화 교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은 나의 해방 전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상당히 마음 아픈 그런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 유정호 씨가 다닌 학교를 유정호 씨는 지적 정서적 빈민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빈민굴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거지들이 한때 모여 있는 그런 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거기에서 뭐 먹을 거 갖고 싸우고 폭력이 자행되고 얼마나 황폐한 곳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일제 말의 학교를 자기가 다닌 학교를 지적 정서적 빈민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증평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퇴비를 만든다고 등교시에 풀을 배우게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초등학교 2학년생이 갈 때마다 풀을 벤 거를 들고 가서 쌓아놓는데 이게 다 섞어놓으면 열심히 안 할 테니까 학급별로 축적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경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담임 선생은 계속 독려를 하겠죠. 굉장히 피곤한 일 아니겠습니까? 43년도 3월 달에는 여름방학 숙제가 관솔하고 솔뿌리를 한 가마를 해오는 게 여름방학 숙제였대요. 관솔이라는 게 송진이 많이 나와 있는 무슨 가지 부분, 솔가지 중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송진류를 채취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게 숙제예요. 그런데 인근 산에 이게 있겠습니까? 소나무가 있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채취를 했기 때문에 심리를 가야 돼. 심리 시보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엄마와 같이 가서 아버지와 같이 가서 이 캐가지고 한가매를 해가지고 이제 숙제로 낸 겁니다. 자, 이분은 4학년 때부터 아주 끔찍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충주의 어떤 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학교에 등교할 때부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다 학년이 다르고 반도 다르지만 이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줄을 지어서 뭐 군인인 것처럼 마치 대우를 지어서 등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담임선생은 체육 과목하고 직업 과목을 대단히 중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일본이 강조했던 게 인고 단련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단련하라 뭐 이런 건데 닌쿠 단련이라고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근데 이거의 신봉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체육을 열심히 시켜서 툭 하면 기계 체조를 하고 운동장 돌기를 하고 대단히 힘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계 체조라든가 이런 것도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초등학교 4학년이 이걸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를 학생들을 심하게 닥달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 과목이라는 시간에서는 운동장 주변을 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아이들이 가서 밭을 만들 때부터 돌을 캐내고 하면서 밭을 만들고 거기다 심고 뭐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아이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시간이 연장되고 끝나면은 구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끔찍한 기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학년, 그러니까 이게 45년 5학년 1학기에 사실 8월이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1학기만 하고 사실은 해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는 교실 밖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교실 밖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예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면 산으로 가서 멀리 있는 산으로 가서 솔뿌리를 채취를 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떼기를 이제 그때 뭐 무슨 지금 같은 무슨 큰 등산용 가방이라든가 좋은 이런 게 있는 게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가마니에다가 새끼줄로 줄을 매가지고 그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만 해도 좀 안 돼. 거기다가 이제 솔뿌리니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놓고 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건데 가면은 이제 산에서 어느 정도 흩어져 갖고 이제 캐겠죠. 캐가지고 오면 담임이 검사를 하는 건데 웬만큼 찼으면은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더 해와 이렇게 해가지고 꼭 채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게 정말 지옥 같았고 특히 이제 비가 오면 그걸 안 하니까 비가 오면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때로 인해서 육체 노동에 하는 혐오증이 생겼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 히로시마에서 원폭이 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8월 6일이죠.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진 다음에는 방공호를 팠다는 거예요. 사실 충주에 왜 폭격을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또 방공호를 파고 그런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을 맞고 나서는 뭐 교장이나 담임교사 모두가 자기소개를 새로 하는 겁니다. 나는 사실 뭐 조선생이다. 뭐 나는 누구다. 학생들도 서로 나 유정호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이 한 가지 증언을 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체험한 건 아니고 이제 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들은 거죠. 친구의 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들은 건데 충주중학교에 있었던 조선인 교사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 충주중학교의 교장은 조선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장이 조선인인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이 양반은 이제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를 나온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의 전설적인 친인 인물이래요. 어떤 식이냐면 조선인 학부형이 찾아오면은 학생에게 통역을 시키고 일본말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조선말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학부형이랑. 그런데 학생이 통역을 시키고, 그러니까 조선어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집에서도 일본식 옷, 하오리 하카마라 그래서 일본식 옷을 늘 입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학생들이 막 물러나라 요구를 하니까 이번에는 또 충북의 항모국장으로 전근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 미술 습자교사, 다카다라고 하는 조선인 미술 습자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반 학생들에게 해군에 자원하라고 막 강요를 했어요. 해군 특별지원병 제도라는 게 43년도에 생겼는데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걸 가라고 막 강요를 하는데 잘 손을 안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전부 눈 감어 이렇게 한 다음에 지 혼자 손 들라고. 그렇게 계속 압박을 하니까 결국 몇 명이 손을 들겠죠. 그래서 3명이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도 곧 해방이 돼서 실제로 군대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소개됐던 여교사 이케다 마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자 근로정신대의 학생들을 동원을 한 겁니다. 자, 43년도에 방산국민학교로 서울로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6학년 담임을 맡은 게 이제 그 이듬해 44년도에 이제 6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이때 여자 근로정신대 보내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 근로정신령이라고 하는 게 43년인가에 제정이 돼서 44년 말인가에 제정이 돼서 44년도에 이제 막 이제 모집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여자 근로정신대는 위안부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법으로 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근로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근로 동원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이케다 교사가 모집을 해서 보낸 아이들은 일본 도야마라는 지역에 있는 후지코 강제공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회사는 총알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이 회사는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런 강제 이런 걸 철강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아이들한테 근로정신대를 홍보를 하는데 쌀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뭐 공부할 수도 있고 매주 영화도 볼 수 있다니까 아이들은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저도 갈게요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모든 학생이 그랬는데 집에 갔다 오더니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들이 사실 보내겠습니까? 부모들이 안 보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가정 방문해서 설득을 하는데 매일 저녁 이제 집마다 다니면서 보냅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명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자, 44년 7월 2일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서울역에서 다 집결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각 학교마다 몇 명씩 모여가지고 집결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이듬해인 45년 2월 달에도 또 한 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걸 쓴 겁니다. 자, 사진 한 장만 보실게요. 이게 이제 귀국길의 전북 여자 근로정신대라고 해서 45년도 10월 19일 날 후쿠오카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 현수막에 보면은 귀환이라고 이제 위에 쓰여 있고요. 전라북도 여자 근로정신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딱 보기에도 어려 보이죠? 거의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정도의 지금으로 치면 우리 치면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지금 소녀들이에요. 물론 이때는 이제 10월 19일 끝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여기 모여 있는 거죠. 물론 얼굴들이 다 밝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학생들은 다 자유로운 게 아니겠죠. 아까 그 일본의 여교사의 예처럼 교사들이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라고 막 설득하고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교사들은 다 아까 그 일본인 여교사 같이 일본인이었을까요? 아니죠.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대부분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인 교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여자 근로정신대에 가라고 막 계속 설득하고 좋게 말하면 설득이고 나쁘게 말하면 압력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 마지못해 호응을 한 겁니다.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황민화 교육은 개인의 정체성, 자기가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파괴하고 일본이라는 정체성을 억지로 갖게 하고 공부할 기회를 박탈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 착취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심신의 학대를 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범죄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선인 학부모 아동은 이런 학교에도 열심히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래도 다녀야 하는 사회가 됐기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직접 실행한 사람들은 물론 이건 다 일본 제국에서 또 총독부가 지시를 해서 한 일이긴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거를 직접 실행한 사람들은 학교 교장하고 교사들이에요. 조선인 다수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혼을 바쳐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아예 통역을 두고 절대로 조선말 안 쓰고 일본말만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람들 자체는 보면 저는 명백한 친일 행위자, 아니 친일 행위자를 넘어서서 명백한 반민족 행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나중에 유명해진 서종주 씨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해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별로 다루질 않았어요. 별로 고민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몰면 아마 수십만이 될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자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사에서, 한국 최현대사에서 이러한 이름 없는 다수의 명백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성찰이 없이 넘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 뭐 이런 문제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루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청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어쨌든 일제 말의 조선인 교육에 관한 4편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역시 일제 말인데 약간 분야를 바꿔서 새로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